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바이런의 영국 탈출과 셸리와 바이런의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만남, 그리고 메리 셸리의 어머니 메리 울스톤크래프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런과 아우구스타 사이에 러브어페어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캐롤라인 램, 레디 멜번과 아나벨리 밀뱅크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1814년 봄 아우구스타가 낳은 셋째 딸 엘리자베스 메도라의 출산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며칠 후에 바이런 경은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아우구스타 리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밀뱅크와 결혼 직후에도 아우구스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우구스타 리는 바이런의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인비저블 워먼, 투명 인간이라고 전기 작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타가 단지 캐롤라인 랭과의 악연에 의한 결별과 아나벨라 밀뱅크에 대한 학대와 변태적 행위, 그리고 자신의 불륜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이런이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변호해주는 연인일 뿐이었다고 작가들은 평가합니다. 사실 밀뱅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우구스타와의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변태적 성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런은 아우구스타를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녀는 사실 시에도 문학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바이런이 아우구스타와 처음 어페어를 갖고 나서 영국을 같이 떠나자고 했을 때도 그녀는 주저하면서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타의 열정의 결여, 바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이런이 그녀에게 더 애정을 느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런이 아우구스타에게 쓴 편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My sister, my sweet sister, if a name dear or pure were, it should be thine. 그래서 나의 누이여, 내 달콤한 누이여, 만약 사랑 이상의 것, 순수 이상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 붙여줘야 할 것입니다. Mountains and seas divide us, but I claim no tears but tenderness to answer mine. 산과 바다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당신의 그 감미로움이 내게 응답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아우구스타한테 시를 보냈듯이 굉장히 아우구스타에 대한 진정성은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런이 1816년 5월 27일 영국을 떠나서 제네바로 향했는데요. 거기서 셸리 부부와 셸리의 처제 클레어 클레어몽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이런은 사실 한 달 전 런던에서 4월 말에 클레어와 어페어를 가진 상태였고, 또 클레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스위스에서 와서 알게 되었죠. 그들이 모인 장소는 디오다티 빌라였는데요. 이 디오다티 빌라는 스위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콜로니 마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집은 사실 바이런이 자기 주치 폴리돌리와 함께 거주하려고 임차했던 집이고요. 메리 부부와 클레어는 그 당시 인근 작은 집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1816년 6월 초는 유례 없이 쏟아지는 그 장맛비와 음울하고 굉장히 습기찬 여름, 이른바 유럽 사람들은 1816년의 여름을 여름이 없는 해로 명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약 일주일간 이 집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셸리와 바이런은 문학에 대한 토론을 많이 나눴고, 셸리는 이때에 바이런에게 워드워즈의 시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영향으로 바이런이 자신의 시 차일드 헤럴드 제3칸토에 워드워즈의 자연주의 성향을 많이 반영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5명은 판타스마고리아라는 유령 이야기의 선집과 같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셸리 부부와 의사 폴리돌리, 바이런 그리고 메리 셸리는 모두 유령에 관한 글을 써보자고 제안했는데요. 그 이후에 바이런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메리 셸리는 2년 후에 그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을 쓰고요. 폴리돌리는 뱀파이어를 각각 출간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빌라 이 디오다티의 물리적 환경이 그들이 쓰고자 했던 공포소설을 구성하고 창작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위스 호수는 그 당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장소였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바이런과 셸리 부부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이 디오다티 빌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를 직접 찾아와서 베란다 빨랫대에 여자들의 속옷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바이런의 여자 편력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1816년 6월 바이런과 셸리는 장자크 루소의 소설 신 엘로이즈의 배경이 된 명소들을 여행했는데요. 이 여행 중에서 시용성을 방문했는데 바이런은 바로 이 시용성 방문을 토대로 해서 시용의 죄수라는 서정시풍의 독백 드라마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라는 소설은요. 중세 때 나온 아나벨라와 엘로이즈의 이야기, 즉 수도사와 수녀의 애틋한 그 사랑 이야기를 개작해서 루소가 내놓은 소설이고요. 그 이후에 클레어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1817년 1월에 딸 알레그라를 낳았습니다. 바이런의 딸이죠. 그래서 1819년 셸리 부부와 클레어는 이탈리아에 있던 바이런이 동의하에 알레그라를 바이런에게 맡겼는데요. 사실 바이런은 알레그라를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고 수녀원 학교에 맡겼는데 1822년 봄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클레어가 바이런이 자신의 아이 살해에 공모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1819년 4월 19세의 귀치올리 백작 부인인 테레사 귀치올리를 바이런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이런의 마지막 여자죠. 그런데 테레사는 아버지와 오빠 피에트로의 허락을 받고 사실혼 아내로 바이런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피에트로와 함께 이탈리아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이 오스트리아 군대에 의해서 패배한 후에 중단됐거든요. 그 1819년에서 5년 뒤에 바이런은 그리스 해방운동에 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1824년 1월 레판토 타란 원정군의 대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이 아래쪽의 그림은 그가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수락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런은 그리스에 머무는 동안 이전에 쾌락주의적 생활을 좀 버리고 진정한 군인들의 통솔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금전적인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2월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 뒤로 4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런이 히어로, 그러니까 바이런적 영웅이라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바이런의 여성 스캔들, 낭만적인 시들, 그리고 그의 화려한 삶이 당대 모든 영국인들과 오늘날 문학도들에게도 양가적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건 사실입니다. 자, 셸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셸리는 그 옥스퍼드 시절에 토마스 제퍼슨 호그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급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자유사상에 경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810년 11년에 겨울에 셸리가 무신론의 필요성에 관한 팜플렛을 발간해서 배포한 혐의로
옥스퍼드에서도 퇴학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로 1810년에 해리엇 웨스트우드라는 여자와 만나서 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딘버러로 가서 첫 번째 결혼을 했고요. 이게 뭐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같이 동거를 한 거죠. 그래서 셸리의 젊은 시절은 마치 시인 컬리지와 마찬가지로 평등주의에 근거한 공동체 건설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공산주의와 좀 비슷한 거죠. 공동체 건설이니까. 그래서 셸리와 해리엇은 1814년 별거를 또 결정했고요. 14년 5월부터는 자기가 존경했던 윌리엄 거드윈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면서부터 거드윈의 딸이며 그의 이제 미래의 아내가 될 메리 거드윈과도 친하게 됐죠. 근데 정작 고드윈은 두 사람의 교제를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드윈의 또 수양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고드윈과 결혼을 해서 이 메리 셸리를 낳으면서 한 10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레어몽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한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이죠. 이 클레어몽이 메리 셸리와 셸리의 연락을 취하는 중간 역할을 했는데요. 클레어는 이때부터 셸리 인생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서 셸리의 숨겨진 애인으로서 그 주위에서 맴돌게 되죠. 1818년 3월 11일 셸리 부부와 클레어, 그리고 셸리 부부의 아들인 윌리엄, 그 다음에 딸인 클라라, 그리고 클레어와 바이론의 딸인 알레그라까지 모두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1818년 셸리 부부에게 그야말로 가슴 아픈 불행이 닥치는데요. 그때 9월에는 셸리의 딸 클라라가 또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또 아들 윌리엄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1821년 셸리가 그해 죽은 존 키츠를 또 애도하기 위해서 아도니스를 위하여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후에 셸리 자신도 또 죽었어요. 그는 1822년 7월 레리치만에서 친구 에드워드 윌리엄스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뒤집혀졌어요. 불운하게도 익살했는데 제가 에드워드 윌리엄스의 아내인 제인 윌리엄스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담은 셸리의 시 One word is too often profaned라는 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죠. 며칠 후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셸리의 주머니에는 존 키즈의 시가 젖은 채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셸리가 죽은 지 며칠 후에 레리치 마을 근처의 해변에서 모닥불로 화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셸리는 이 유고를 1851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고인이 된 남편의 아도니스 사본 있죠. 그것을 평평하게 눌러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셸리 역시 다른 낭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회의 에토스, 사회가 주장하는 그런 신화적 그런 에토스를 반대하고 자기의 감정에 더 충실한 신화적 파토스에 더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시들의 소재도 초월적이고 우주적이며 지금 여기보다는 저 너머에 있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시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시 레온과 시스티나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라든지 Ode to the West Wind, 서풍에 붙인 송가라든지 그 전반에 걸쳐서
그의 그리스 문화와 인문주의적인 열정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셸리는 자신의 시인이자 아마 예언자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당시 이 울스턴크래프트와 셸리의 그 가계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셸리와 시인들의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셸리의 어머니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낭만파 시인들은 그녀의 자유분방한 유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격렬한 저항심,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그녀의 죽음 충동은 그녀의 두 딸 파니 임네이와 메리 셸리,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들의 이복 동생인 클레어 클레어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요, 윌리엄 거드윙과 결혼하기 전에 프랑스 혁명을 찾아보기 위해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기르버트 임네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파니 임네이를 먼저 낳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드윙과 결혼해서 메리 셸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메리 셸리를 낳다가 10일 후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거드윙은 다음에 메리 제인 클레어몬, 아이들이 이미 있는 일종의 과부죠. 과부를 만나서 클레어 클레어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어 클레어몬과 메리 셸리와 파니 임네이가 이제 형제죠. 그렇지만 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고, 이 클레어 클레어몬은 바이론과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서 아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딸이 알레그라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 셸리와 포시 셸리 사이에는 아들 윌리엄과 딸 클라라가 있었는데 또 어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기르버트 임네이와 낳은 딸을 파니 임네이는 또 1816년에 또 영국에서 브리스톨에서 또 자살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굉장히 그 충동적이고 이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심이 강한 여자인데, 그게 이제 그대로 메리 셸리와 클레어 클레어몬과 파니 임네이에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피그당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1790년 10월 1일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이에 대한 반박문 형식으로요, 그해 11월 29일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 글은 메리를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권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온 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the Man, 인간 권리에 대한 옹호라는 책을 정식으로 출간했던 것이죠. 그래서 1789년 이 에드먼드 버크의 책을 반박한 이유는요, 에드먼드 버크가 이 책에서 1789년 10월 5일과 6일에 일어난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성난 주부들이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행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에드먼드 버크는 지옥에서 온 분노로 가득 찬 폭도들로 이제 묘사를 했어요. 이 주부들을. 그리고 마리안 앙투아네트를 앙시앙 레짐의 세련되고 우아한 상징으로 또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그들은 폭도들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채소와 생선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평민일 뿐이라고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녀의 명성이 프랑스에서도 알려져서 1792년 프랑스 정치가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이 런던에 방문했을 때 그녀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개인적인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죠. 1792년 12월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요. 1792년은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파가 반혁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진해서 홀로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그 프랑스 친구들은 자코뱅파가 아니라 주로 지롱드 당으로서 자코뱅의 공안 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숙청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원래 페미니즘적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메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바로 그 미국인 길버트 임네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울스턴 크래프트는 그녀의 글에서 프랑스의 상황에 환멸을 느꼈고, 자코뱅 정부가 사악하고 잔인한 보복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화국 민중들은 일방적으로 그런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울스턴 크래프트가 위험인물로 수배되었을 때도요, 미국인 길버트는 울스턴 크래프트가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파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그녀와 결혼했다고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해서 자동으로 그녀를 미국 신문으로 만난 적도 있고요. 거기서 바로 1794년 5월 14일 날 임네이의 딸 파니 임네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길버트는 결국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795년 4월에 프랑스를 떠나서 런던으로 왔는데요. 그 일로 1795년 5월 아편 있지 않습니까? 오피엄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불발로 끝났고요. 그래서 임네이가 북유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임네이를 찾기 위해서 어린 딸과 함께 위험한 여행길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임네이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돌아와서 쓴 그 편지를 이제 출간했는데, 그게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짧은 거주 기간 동안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한 번 자살했죠. 템스 강에 몸을 던졌지만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1797년 3월 메리는 고도인과 다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돼서 1797년 메리 셸리를 낳다가 사망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인생 역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앞에 고통이 예상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행동으로 일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부수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2번의 자살도 시도했고요. 이렇게 그녀의 죽음 충동에 강한 끌림은 그녀의 딸 파니 임네이와 메리 셸리, 그리고 클레어 클레어몽의 결혼 불운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클레어 클레어몽은 러시아 드레스덴, 런던 등지에서 가정교사로 활동하다가 1840년대에 프랑스 플로렌스 지방에서 살다가 81세 나이까지 장수를 누렸답니다. 이 사진은 파니 임네이의 사진인데요. 그 브리스톨에서 자살한 임네이였습니다. 그래서 22세 나이에 자살을 했는데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게 불행한 나의 탄생인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상해가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지, 그래서 내 존재를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머지않아서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클레어는 회고록에서 바이런과 셸리를 자유연애의 숭배자 혹은 괴물들이라고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삶의 위안과 향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랑을 자신들의 신념인 자유연애 그리고 evil passion, 그러니까 사악한 열정으로 파괴적인 재앙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뭐 이제 클레어 자신도 또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 작가들은 뭐 이렇게 양가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낭만파 작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들과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의 핵심적인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 슐레겔이 말한 낭만주의의 중심 사상, 무한의 동경과 무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